그렇게 기억하면 이거 잊어먹을 리가 없죠. 요구할 수 있다가 뭘까? 해도 돼야 되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 11페이지에 채권과 청구권은 이제 진부하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즉시 요구권이라고 앞서 배웠죠? 그다음에 말이에요. 나머지 쭉 읽어보고 한 가지 요걸 좀 더 여러분이 편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어디 보세요. 13페이지 있죠? 13페이지. 13페이지 작은 글씨 있죠? 작은 글씨를 붉은 걸로 박스 치고 한번 읽어봐요. 평생을 두고 기억할 말입니다. 여러분이 법조인이 되는 한. 거기도 대개념 나오죠. 추상적, 포괄적, 구체적, 개별적. 여러분 끝에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흔히 사용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써도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주의하라는 게 뭐예요? 가려서 읽어라 이런 얘기죠. 막 섞여 쓰기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음이 아닙니다. 주어진 되고 있다고 그냥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곽윤선 선생님이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채권의 강제적 실현 가능성 이런 말이 나오죠. 강제적 실현 가능성. 이 강제적 실현 가능성은 채권의 효력에서 상세히 배웁니다. 여기서 괜히 왜냐하면 14페이지의 그 두 번째 문장 끝에 보면 후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괜히 여기 설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채권과 물권이 나오죠. 대비하는 게 나오죠. 대비하는 채권과 물권. 그래갖고 여기서 논점은 뭐냐면 그 채권과 물권의 첫째 문단 끝부분에 둘 사이의 근본적 차이로부터 생기는 법률적 성질의 차이를 밝히려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거의 같은 말이 여러 개 나오죠. 같은 말. 절대권 이꼬르 뭐예요? 대세권. 상대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대인권이라고 15페이지 첫 줄에 나오죠? 같은 말이다. 완벽하게 같은 말입니다. 그냥. 알겠죠? 거기선 그것만 알면 딴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머리 아프니까 여러분.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러면 절대권인지 상대권인지는 왜 갈르냐 하는 문제죠. 왜 갈르냐. 이거 뭐라고 따져야 되냐. 심심하지. 심심해도 안 해야 돼. 그 15페이지 괄호 2번의 제목을 쓰세요. 구별의 실익. 절대권, 상대권 구별의 실익이 괄호 2번입니다. 구별 실익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배타성이 있냐, 없냐, 이거. 배타성이 있냐, 없냐. 알겠습니까? 그럼 배타성이 없다는 말만 여러분이 들어봐야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이거. 배타성이 있거나 말거나. 그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7번째 줄에 나오죠. 배타성이 없으므로 사실상 함께 맞설 수 없는 같은 내용을 가진 채권이 동시에 둘 이상 함께 존재하고 상관없다. 고기를 명료했죠. 그럼 배타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둘 이상. 같은 내용을 가진 거예요. 배타성의 의미 정확히 나오죠, 거기? 배타성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절대권, 상대권의 구별 실익입니다. 절대권이면 어떻게 돼요? 배타성이 있어요. 배타성이 있으면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시에 둘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서로 다른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앞으로 상대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함께 존재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핵심.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라는 거. 알겠죠? 근데 한 가지를 플러스하고 있죠? 뭐예요? 맨 밑에, 그 문단 맨 밑에. 물권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절대권이 상대권에 우선한다 이겁니다. 절대권이 상대권에 우선한다. 이걸 물권법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배타성이 있으므로 우선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배타성이 있으므로 우선적 효력이 있다. 그 작은 글씨는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고 16페이지 괄호 3번은 뭐죠? 양도성의 강약이 제목입니다. 양도성의 강약. 여러분 물권의 특질에서 배웠죠? 물권의 특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강한 양도성. 그러면 채권은 뭐겠어요? 약한 양도성. 뻔한 거지, 뻔한 거. 알겠죠? 그거를 확실히 기억을 해두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배울 건 뭐냐면, 이 양도성이 재산성을 나타낸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좀 보세요. 찾아보세요. 양도성은 결국 재산성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5번에 채권과 채권 관계의 관계가 나오는데, 채권과 채권 관계의 관계, 이 답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데, 18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에서 찾아보세요. 18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걸쳐 있죠. 18페이지, 거기를 별표를 3개 하고, 채권 관계는 하나의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채권 채무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 이거란 얘기죠. 응? 알겠습니까? 요걸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와준 개관도에서 채권 관계는 채권만으로 된 게 아니죠. 채권만으로 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끌어내는데 갑자기 앞을 보면 그런 말은 안 나오고, 난데없이 특별 구속 관계, 유기적 관계 이런 거 나오죠. 그죠? 보통 이걸 합쳐갖고 유기적 특별 구속 관계라고 합니다. 특별 구속 관계는 사실 여러분이 헌법이나 아마 행정법이라도 배우면 더 편한데, 특별 권력 관계라는 말은 들어봤습니까? 특별 권력 관계. 그것의 사법적인 용어가 이거예요. 특별 권력 관계라는 말이 있죠. 요즘은 그게 요새도 문제가 많이 되죠, 그거. 근데 통치권이 거기 포함되니까. 그런데 통치행위 뭐 이런 것들이요.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 특별 권력 관계는 공법에서 쓰는 말이고, 요즘 특별 행정법 관계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런데, 민법학에서는 그걸 특별 구속 관계라고 그래요. 특별 구속 관계.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법상의 특별 권력 관계보다 민법상의 특별 구속 관계가 갖는 특질은 17페이지 괄호 1번의 절반 이하를 읽어봐요. 예컨대부터. 예컨대. 강약이 다르다고 돼 있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법상의 공무원 관계가 대표적인 특별 권력 관계 일종인데, 그거보다 구속성의 정도가 약하다. 알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차이 나냐면, 모든 힘을 기울여서 제한된 이 차이입니다.
제한된 행위만 해야 되는 게 민법상의 특별히 속하는데 공법상 이런 건 뭐예요? 혼신의 힘을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유기적 관계라는 건 뭘까? 유기적 관계. 예. 먼저 유기적을 알지. 유기적은 뭐냐면 되게 좋아하죠. 이 고시촌의 광고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유기적으로 이해하자.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유기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말만 그렇게 써. 유기적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18페이지 첫째 문장 끝에 나와 있죠. 뭐예요? 부분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그 각 부분 사이에 긴밀한 통일이 있어서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날 보고 말해요. 선생은 이상하게 막 한 가지를 배우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끝에 갔다 앞으로 갔다 된다. 왜 그런지 알겠죠? 여기 읽어보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하나의 민법학을 이루어야 되고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니까? 유기적 관계, 또 그 위에 보면은 유기적 관계가 나와 있죠. 유기적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서로 협력해야 할 긴밀한 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나 사이도 유기적 관계죠.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은 긴밀히 협력하지 않는다. 숙제를 내주면 안 해오고 외우라고 그러면 안 해오고. 내가 옛날에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채권 강론의 마지막 강의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쪽지 시험으로. 형성권의 5가지 뜻을 써라. 절반밖에 못 쓰더만. 나머지 절반을 못 써요. 그걸 이상하게. 민법 총칙에 한 2, 3일째부터 말을 하는데 50일 가까이 떠들거든요. 내가 외워라. 마지막 날도 이 절반이 안 본다는 거 이상하게 그걸. 그럼 이게 유기적 관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지금. 서로 긴밀한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그리고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17페이지 괄호 2번에 첫째 줄, 둘째 줄 읽어봐요, 둘째 줄. 단순히 하나의 선생, 하나의 수강생이 대립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가? 있다고 관계가 되면 이게 유기적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기적 관계라고 주장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유기적 관계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거기 17페이지 맨 밑에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 있죠. 응?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 응? 이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를 승인하려고 합니다. 이 속셈은 그거예요. 속셈은. 속셈. 그거를 우리가 확실해야 된다. 그거를. 그거를 확실히 알아두고 거기 뭐 다른 용어까지 알 필요 없고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인데 저거를 좀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 그 괄호 안에 있는 그 바이테러 페어 할텐스 플리스텐이라는 말은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가 아니라 넓은 행태 의무라는 뜻입니다. 넓은 행태 의무. 그러니까 단순한 그 좁은 행태 의무 말고 넓은 행태 의무를 포함되는 뜻인데 이제 곽민 선생님이 저렇게 쓰시니까 저 쓰는데 저것은 아까 내가 개관도에서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한다고 썼죠, 여러분. 두 가지 합친다. 부수적 주의 의무와 계약법상의 보호 의무를 합친 말이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 여기서 두 가지를 끌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뭘 끌어냐면 첫째는 기본 채무인 용태 의무가 있다는 거죠. 틀림없이.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거 이외이라는 말이 있지 필요가 없는 말이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 이외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게. 그러니까 기본 채무인 용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전체 의무를, 이게 의무의 모든, 채권법상의 의무의 모든 거라고 한다면, 이걸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렇게 나눠도 되고, 어떻게 나눠도 돼가지고, 둘로 갈랐다는 얘기죠. 둘로. 그죠? 그래서 기본 채무인 용태 의무가 있고, 요거 뺀 나머지, 이외의 용태 의무가 또 있다는 얘기냐, 지금.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용태 의무라면, 용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건 어디 나오죠? 민법 총칙에 어디 법률 사실의 분류에 나오죠? 응? 자세 한번 찾아봐요. 법률 사실의 분류, 그때 이상한 표 있었잖아요. 강희 선생님 되게 못 그린 표. 법률 사실의 분류. 190페이지. 거기서 용태를 보세요, 용태. 용태에는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가 있다고. 내부적 용태. 어디 갔어, 이거? 내부적 용태 없었어요. 여기구나. 응? 내부적 용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어리뻥뻥하게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살펴봐서 다 배웠는데, 다 이거. 배웠다고요, 이걸. 이 용태가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가 있다. 이거 다 포함한다는 뜻이죠. 다 포함한다고요. 외부적 용태가 내부적. 근데 물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외부적 용태입니다. 외부적 용태. 그러니까 그 점에 착안해가지고 중요한 건 외부적 용태라는 점에 착안해서 송독 선생은 기본 채무 이외의 행위 의무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다기보다는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기본 채무 이외의 행위 의무. 보통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쉽죠, 그게. 용태 의무라고 말하는 거다. 그러나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본, 요거를 갖다가 소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급부 의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걸 우리 많이 자주 접하게 되는데, 급부 의무. 응? 알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라고 하냐, 이거. 이거를 아까 내가 말했죠. 이거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부수 의무라고 해요. 부수 의무. 요즘은, 이게 너무 크대, 이게. 부수 의무. 알겠습니까? 급부 의무, 부수 의무. 이것이 현대 채권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이론학적으로.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뭐 가장 중요한 만큼 어마어마한 문제를 내지 않는다, 이거, 이상하게. 그거는. 이 급부 의무와 부수 의무 또는 부수적 의무에 대해서는 보충규제 293페이지 있죠. 293페이지에 지나치리만큼 정확하고 쌍세하게. 응? 알겠습니까? 급부 의무와 부수적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다. 알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교과서의 연계를 위해서 급부 의무 옆이나 어디 위에다가 기본 채무인 용태 의무, 부수적 의무 옆에다가는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 이렇게 이꼴이라고 써가지고 쓰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가끔 들여다봐요. 매일 한 번씩 채권법 하는 동안에 매일 한 번씩 읽어봐. 그럼 뻥 뚫립니다. 채권법 전체의 그 윤곽이. 뻥 뚫린다고. 알겠습니까? 왼쪽 페이지에 거기 말이에요. 의무를 직접 의무와 간접 의무로 나누고 390조의 채무의 내용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뭔가? 화살표가 뭐예요? 실익이죠. 위반 시의 효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반 시의 효과. 거기 다 써있죠. 우선 직접 의무, 간접 의무가 나오니까 여러분 당황하죠. 저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또 어디에 기인하는 사건입니까? 오직 이유는 하나, 불성실. 여러분이 민법 총칙 49페이지 작은 글씨 읽어봐요. 민법 총칙 49페이지 작은 글씨 한번 보자고 우리가. 거기 간접 의무란 말이 나오죠? 직접 의무, 간접 의무. 알겠습니까? 의무와 책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292, 보충규제 292페이지 위에 박스 그 왼쪽에 분류를 알겠죠? 거기 보면 급부 의무, 부수적 의무, 간접 의무라고 돼 있잖아. 알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지나가는 듯한 명쾌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정신이 없어서 열만 납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 밑에 동그라미 B번도 보자고. 급부 의무를 독일처럼 주된 급부 의무와 종된 급부 의무로 나눌 필요가 있냐? 이건 해제권의 그 문제가 이건 좀 전문적입니다. 좀 전문적이라. 그리고 이제 유보하고 나중에 필요 때 보고 중요한 건 맨 밑에 C번입니다. 부수적 의무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계약법상의 보호 의무를 따로 인정해도 되느냐? 또 체약상 과실,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이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 박스는 좀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을 할 때 하기로 하고 아니면 불완전 이행이나 일단 여기서 이런 것들이 오른쪽 표와 관련돼서 이 양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현대 채권법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독일에서는 제5차 개정 채권법 개정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경망스러운 소장학자들이 예측했던 것과 정반대로 다 채택됐어요. 다 채택됐다고. 그러니까 독일 채권법 개정 대회 15년 동안의 그 논쟁사를 잘못 소개한 사람들이 지금 책을 못 쓰고 있죠. 자신의 논리에 어긋나니까. 김영배 선생님 같은 분들은 정확하게 그걸 꿰뚫고 있었으니까. 현대 채권법의 동향이라고 책이 나와 있죠. 독일이 지난번 그 개정된 채권법 내용을 서술한 겁니다. 여러분 채권하면 얇은 책이 있어요. 그거 좀 사줘요, 사줘. 우리 법 문화가 지금 우간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볼 때 불세출의 저작인데 안 팔리는 거야, 이거 이상하게. 읽어야 할 사람이 읽질 않으니까. 김영배 선생님이 자기 문화의 그 제자들과 그 공저한 현대 채권법이던가? 그거의 동향인가 뭔가 책이 나와 있다고. 좀 읽어봐야 그런 거 좀 멀더라도. 시험에 방해받지 않을 정도에서 머리 아프면 호프집이나 비디오방 가지면 그걸 좀 읽어보라고. 거기 이런 문제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원초적인 문제까지. 읽기 싫으면 할 수 없고, 책장사는 아니니까. 이 유기적 관계에서 기본 채무의 용토 의무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자세한 부분을 우리가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5번 테마에 채권의 사회적 작용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예요. 채권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시간을 정복하겠다, 인류는. 시간을. 알겠습니까? 아까 봤잖아, 아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서론입니다. 서론. 우리는 지금까지 19페이지에 걸쳐서 뭘 배웠냐면, 법전의 제3편 채권. 거기까지 공부했어, 거기까지. 알겠습니까?